당선도 기각. 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여당의 정치인이잖아요. 지금은 내각에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오늘 국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원희룡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을 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고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아니,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 중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은 곧 정무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난 24일 여당 관련 행사장에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갖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굉장히 반박했죠.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선거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약간 단박에 반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발언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김영주 전 의원님. 요 정도 지금 연속해서 영상 들어봤고 목소리도 지난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원희룡 장관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출마하시겠다는 뭐 의지일 수도 있고 뭐 출마를 떠나서 예. 어쨌든 뭐 자기도 대선 후보급으로 쳐달라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걸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전에는 이게 당청 관계를 구분하느라고 대통령께서 당의 행사에 거의 안 나왔는데 예. 뭐 엊그저께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연찬에 오셨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때 꺼내는 얘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송철호 울산시장권을 생각해 봅시다. 예. 송철호 시장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청와대의 혐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울산에 뭐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왔다. 예. 지금 오히려 역으로 보면 국토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런 정보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네.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러면 국토개발권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대통령하고 다른 거예요. 대통령 총괄적으로 당에 하나의 어떤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그걸 왜 애써 숨기냐.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당에 옛날엔 총재가 있었지만 다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 하지만은 그걸 굳이 숨길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도 숨길 일이 아니니까 온 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무장관이 내 일과 관련해서 이거 좀 좁혀진다 이거죠. 구체적이고. 예를 들면 국토부의 그 각 지역별 계획안을 국민의힘 후보한테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야당의 질타가 있었고 이게 돼서 원희룡 장관은 또 절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뭐 탄핵 소추까지 갔지만 기각됐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돼서 공방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공방을 뭐 자세히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 내각에 있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심으로 등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 언론인이 뭔가 분석을 좀 아니면 전망 또는 최근의 분위기를 좀 전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부터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일산 뭐 출마 요청설이 있어요. 일산 주민들의 교통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출마를 요청하는데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핵심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원희룡 장관이 양평에 나갈 가능성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 문제를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약간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일산 뭐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묵직하신 분들은 양평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건도 있어서 등등등 있고 장관도 관심이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냥 설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정말일까요? 이렇게 듣게 되죠. 아무래도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경원 플러스 원희룡. 여기 원희룡 장관이 등장하거든요. 이미 지나간 얼굴이다. 국민에게 새 지지 받는다는 건 착각이다. 그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년 총선이 이분 얼굴로 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혹평을 내놨거든요.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희룡 장관 지금 뭐 양평설 그리고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 관련된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나간 얼굴일 뿐입니다. 됩니까 이걸로?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다음 목소리 내는 거는요. 김웅 의원이 등장하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매력이 많은 사람이고 정치인으로서 이미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캐릭터가 많이 겹치고 결국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에 중첩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김근식 전 시장님. 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 없다 어떻지만 전체를 언급하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 총선에서 만만치 않다. 늘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물 찾아내고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권 위기론의 해결책으로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투입하면 성과가 나올까요? 일단 원론적으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이야기는 항상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홍준표 시장님하고 그렇게 썩 친한 건 아닙니다만 예. 선거 때는 지게짝대기라도 힘을 합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아주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써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수도권이 우리 국민의힘이 항상 힘들었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낙관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더 경계를 해야 되는지는 뭐 조금 평가의 차이가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경원 대표는 나경원 대표대로, 원희룡 장관은 원희룡 장관대로,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대로, 심지어 우리 신지우 의원도 신지우 의원님대로 다 필요가 있고 자산이 있고 보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저는 보태는 게 기본적으로 원론적 이야기가 맞다. 그런 면에서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지나간 사람이고 누구는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저는 나경원은 각각의 특장이 있습니다. 특장. 그러니까 선거 때는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완벽하게 100%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선거에 100%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주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원희룡 장관의 장점은 뭘로 보이십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야당과 상당히 설전을 벌이면서 우리 지지자들을 속 시원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른바 부패 카르텔, 특히 건폭,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LH랑 또 부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카르텔을 좀 확실하게 혁파하는 그런 업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업적과 본래 원희룡 장관이 갖고 있는 당내에서 입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쓸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도 뭐 새로운 국무위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국무위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지게짝대기 하느라도 힘을 합치는데 나름대로 상징적인 정치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그 특장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근데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거 그 코멘트에 대해서 지나간 얼굴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저분이 그 원희룡 나경원 두 분보다 20살 이상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 얼굴로 지금 최근에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가서도 뭐 그때 2016년 총선입니까? 그때는 뭐 그때도 저분이 뭐 70 후반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고령이었죠 그때도. 그때 그 뭐 비대위 대표로 치렀고 2020년 때는 그때는 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거기 또 무슨 선대위원장으로 와갖고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 본인은 뭡니까? 이 질문이시네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은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분이 다른 좀 꿍꿍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딱 보니까 예. 안 될 것 같고 뭔가 저분이 나름대로 좀 내년 총선 관련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흠집 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거는 좀 오래된 정치 선배로서 자기보다 한참 20년 이상 그 어린 사람에게 저런 얘기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배면 후배인데 왜 선배가 왜 저런 얘기를 하십니까? 뭘 지나간 얼굴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신지호 전 의원님은 본인 얼굴은 어떠신 겁니까? 이 질문을 살짝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장관들 얘기가 요새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요. 국회에서 장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 많은 장관들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자, 그럼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때 불출석하셨는데 그럼 좀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 합의가 되면 네, 바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가위에서 잼버리 현안보고를 할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장관을 찾으러 다닌 총국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의 불출석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는 항명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왜 도망갑니까?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을 합니까?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 점검을 위한 뭐 도망간다, 뭐 장관론이다라는 이런 좀 조롱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보기에 안 좋아 보입니다.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어떤 적절한 의사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따져보고 쓴 돈에서 따져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다 모여서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도 와야 되는 자리였죠. 근데 오늘은 국방장관 대신에 국방차관이 참석했거든요.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폴란드 출장을 갔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야가 이걸 가지고 한참 얘기들을 한 거죠. 조승현 부위원장. 사실은 국회 예결위 국방장관이 출석을 했더라면 최근에 이른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최근에 또 현안이 됐죠. 홍범도 장군 흉상 뭐 이전 또는 철거 문제, 이전 문제. 이게 굉장한 현안에서 아마 국방장관이 이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왔어요. 근데 예결위는 한참 전에 미리 잡힌 일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김현숙 장관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요. 김현숙 장관이야 사실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고 사실은 뭐 여성 양성평등이라든지 청소년 가족 정책 이런 걸 하러 간 게 아니라 여가부 폐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에 그냥 자리를 타면서 간 사람이니까 솔직히 기대치도 별로 없고 그냥 해프닝을 넘어갔지만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인데 이렇게 비겁하고 졸렬한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회피한다? 이게 군인으로서 이게 자격이 되는 겁니까? 이분은 과연 좀 여당에서는 지금 폴란드에서 방산협력 전시회도 있어서 그거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곤란한 상황을 회피한 거를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일단 그게 의심이 되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 얘기도 했지만은 이분은 지금 속된 말로 똥볼을 찬 겁니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은 사실 독립 소련에서 공산당 가입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어떤 우리 그 고려인을 대표해 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해방 전에 돌아가셨고 6.25 전쟁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김일성의 공산당 독재 정권에 부역한 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빨갱이라고 몰아버리면 그러면은 지금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지금 다카키 마사오의 오카모토 미노를 두 번의 창씨 개명하고 일본군에 입대를 하고 남로당으로 직접 사회주의 운동을 한 분이라고. 지금 그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게 소환이 돼버리면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도 그 VIP 외압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이걸 회피하는 거 봤을 때 너무 자격이 안 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는 딱 맞지만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요 신지호 전 의원님은 하나 내용이 있거든요. 마저 소개해드리고 발언기회 제가 드릴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민주당에서 오늘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관이나 차관이 국회에 나와야 되는데 무단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불출석 또는 이석할 경우 처벌한다. 이거 뭐 위원장이라는 승인도 안 받고 무단으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증인이 됐을 경우 증인하고 비슷하게 적용되는 법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른바 뭐 김현숙 방지법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이종섭 장관도 이거 대상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마침 또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자, 신지호 전 의원님. 근데 지금 뭐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 좀 불수석하는 장관들이 좀 늘고 횟수가 많다는 지적은 있긴 있어요.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출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폴란드 출장이 그냥 뭐 그 몇몇 국회의원들이 외유성으로 가는 그런 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러 간 거는 맞아요. 폴란드는 민주당도 좀 이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방산 수출 최대 수입국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접경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전후복구하는데도 우리랑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 이제 이 무기를 많이 수입함으로써 또 옆에 퍼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 뭐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리고 차관이 출석했는데 그런 경우 왕왕이 있습니다. 왕왕이 있어요.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 그거를 뭐 하고 싶어서 했는데 민주당은요 지금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거 벌써 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뭐 듣는 귀가 없는 건지 알면서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경력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이 육군 사관생도들의 귀감이 되는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1943년에 돌아가셨고 6.25 전쟁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육사예요. 지금 육사 출신 중에 북한 공산 집단과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이 1,500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 중에서 육사 생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육사 생도, 우리가요 민관 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관 말고도 군을 따로 붙이는 거는 군은 특수 집단이어야 돼요. 특수 집단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군은 무엇보다도 대적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적관을. 그런데 지금 저 흉상이 소련 군복 입고 있잖아요. 레닌한테 받은 소련 군복 입고 그 레닌한테 받은 총도 그냥 평생 간직하고 있던 분이고 왜 육사생도들이 그분을 롤 모델로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런 분은 독립운동한 건 맞으니까 그분에게 맞는 장소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나도 답변을 못해요. 그래놓고 무슨 독립운동 이재명 대표도 뭐 독립운동 흔적 지우려고 한다? 아니요. 지우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육사에 맞지 않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갖다 놓은 그 흉상을 이거는 치우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 흉상 얘기로 갔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분씩 정도만 혹시 있으면 1분씩만 드릴게요. 조승현 부위원장 1분. 아니 갑니다. 그러면은 일본군에 입대해서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천황한테 충성한다 이런 맹세를 했던 분은 그러면 육사에 귀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럼 육사에 귀감이 돼가지고 그 흉상을 만들고 추앙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또 적어갖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남노당 경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홍범도의 소련 공산당 경력이나 박정희의 그 남노당 경력 같은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그럼 당연히 차별 대우해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남노당을 했지만요. 확실하게 전향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자로 확실하게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홍범도가 그 전향을 했어요. 계속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으로서 삶을 마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일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도 그 사람은 모태똥을 위해서 평생 충성하고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생을 마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마지막 삶을 어떻게 했는가 이건 따지지도 않고 일정 부분 뭐 공통점인데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판단 능력이 상실한 거죠. 홍범도 장군은 적어도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일본군에서 일본 왕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걸 창씨 개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하실 말 더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대해서 홍범도 이게 군은 대적권이 분명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획책한 게 뭐냐? 6.25 전쟁사를 육사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홍범도 뭐 김원봉 이런 사람은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사생도들이요. 너희들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신적 무장 해제를 획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알겠습니다. 전력은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논란은 또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과거에도 적이었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었고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우리의 영토를 넘보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그걸 왜 생각 안 하시나요? 저게 굉장히 무서운 발언인데, 그러니까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빼버리면서 노조편 적이라고 운동하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군사 안보적 위협이 북한입니까 일본입니까? 저분들은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인가 화해하고 뭐하자. 알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육사 요거요. 그 다 말씀 다 하셨죠 지금요. 김구식 저도 1분만 실장께서 또 하실 말씀 있을 때가 한 1분 드릴게요. 뭐 신지호 의원님하고 같은 쪽에 있습니다만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저는 홍범도 장군의 그 이제 소련 공산당 입당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을 명확히 가져서 일관되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일성 광주 공원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백지화돼야 되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추앙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저는 딱 하나로 생각하는데요. 분단되고 해방되고 분단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산 집단에 기여하거나 또 북한 공산 정권의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그래서 6.25 전쟁에서 북한 공산 집단 편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불을 겨눈 사람은 우리가 절대 받을 수가 없죠. 그건 결론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일성 공원이나 김원봉 같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이죠. 그러나 해방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시즘하고 싸운다고 하는 특히 그때는 우리가 똑같이 일본과 대항하는 것이었죠. 일본이 군국지 국가였으니까. 일본과 대항하는 항일운동에서 중국하고도 또 러시아하고도 미국하고도 미국으로 망명간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협력을 봐서 했고 중국에 있었던 만주던 사람은 중국과 같이 싸웠고 연해주에 있었던 러시아에 있던 사람은 러시아랑 같이 싸운 겁니다. 항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총불을 겨눈 놈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 저는 그 흉상을 옮기려서는 제가 과도한 생각이라고 들고 또 하나는 조금 구분해 봐야 되는 게 그 무슨 강의실 앞에 5불 놓거든요. 항일을 기리자는 게 아니에요. 항일의 영웅 5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는 겁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을 만든 사령관이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일제하에서 임시정부 이후에 우리의 군대를 양성하고 우리 군복을 만들어서 일본과 군대로 가지고 싸웠던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사의 생도들이 자랑스러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반공이죠. 반공이 지금 우리가 맞죠. 그러면 반공이 언제까지 우리 군대의 정체성이어야 됩니까? 공산 집단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망하면 그 다음에도 반공할 겁니까? 그 다음 육군 우리 국군의 뿌리는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로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는 문제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봐도 국민 여론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이 주제요 사실은 어느덧 우리 정권이 교체가 되는 순간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 북한과의 관계 이걸 따져놓고 당신은 그쪽에 가까운데요라는 낙인들이 꽤 많이 찍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 요즘의 삶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거요? 여의도에서는 얼굴들이 빨개서 싸우더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